지금 커다란 난관에 봉착해 어찌할 바 모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지금 바로 깊이 있는 생각을 하라고 말이다. 이 세상의 어떤 난관도 당신이 고요한 침묵 상태에서 모든 힘을 다해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하면 이를 막을 난관은 없다고 말이다. 자연, 그 순수한 순리를 따라 세상은 결코 공평하지 않다.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공평한 사랑을 주며 키웠다고 이야기하지만 자식들 입장에서는 나를 다른 형제보다 더 아끼었거나 혹은 다른 형제들을 편애한 기억밖에 없다. 부모가 우리 형제들을 언제나 공평하게 대했다고 생각하는 자식은 거의 없다. 부모 역시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있냐며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지만 손가락을 펼치면 길고 짧은 게 있기 마련이다. 할머니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손자들도 다른 손자들만 편애하면 시기하거나 서운해한다. 사실 아무도 이 세상을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논점은 공평한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보다 왜 공평하지 않은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노자에 천지불인이라는 흥미로운 단어가 있다. 하늘은 인자하지 않다는 뜻이다. 인자하지 않기에 슬픔과 억울함이 생겨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내버려 둔다. 아프리카에서 수백만 명의 어린이가 죽고 인도에서 수천 명이 바다에 쓸려 사라져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자녀가 셋이나 되는 남편이 사고로 죽어도 3대 독자가 사라져버려도 하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억울한 누명으로 평생을 감옥에 살아도 젊은 처녀가 몹쓸 짓을 당해도 구해주지 않는다. 어려서부터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했고 늙어서까지 노동으로 생을 마감해도 하늘은 위로 한마디 없고 나라를 팔아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남의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3대가 잘 살아도 하늘은 번개를 내리지도 않는다. 그런데 왜 세상은 그리고 신은 이런 편의를 두고 보시는 것일까? 그러나 천지불인의 의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편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편차를 인정하고 편차를 조정해 나가는 힘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고 우주의 원리이기도 한 것이다. 모든 것이 평형하고 모든 것이 차이가 없는 세상은 흐름이 없는 고요한 세상이며 이것은 곧 천국이 아니라 죽음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높고 낮음이 없고 춥고 따뜻함이 없으며 좁고 넓음이 없고 어둡고 밝음이 없다면 세상은 전혀 흐르지 않는다. 흐르지 않는 모든 것은 결국 죽은 것이다. 피도 흘러야 사람이 살고 강도 흘러야 생명이 살고 돈도 돌아야 경제가 성장한다. 결국 하늘은 혹은 하나님은 흐름을 막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음을 통해 세상을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흐름에는 순류와 역류가 있다. 순류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스런 모든 것을 말한다. 역류란 이에 반해 세상을 거칠게 험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순류는 평화와 안락의 시대로 문화가 만들어지며 역류는 광분한 집단이 변혁의 이름으로 폭동과 전쟁을 만들어낸다. 세상은 순류와 역류가 끝없는 자리바꿈을 한다. 포악하고 거친 지도자들이 한 시대를 망치면 명분을 앞세운 의로운 지도자가 나타나 다시 순류를 만든다. 평화가 지나고 탐욕이 휘감고 결핍의 시대가 오면 위인으로 가장한 지도자들이 다시 역류를 만든다. 지난 수천 년간의 거시적 인류 역사 속에서 신은 역류의 시대에 불의를 끊어내려고 한 적도 없고
순례 시대를 유지하기 위해 도움을 준 적도 없다. 이곳이 지옥의 시대이건 천국의 시대이건 우리들이 하는 모습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신은 우리를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 보내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공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일로 고통을 받으면 이 세상을 비관하고 타락한다. 천국이나 지옥의 개념은 세상의 불완전한 모순을 해결할 방법으로 생각해낸 개념상의 해결책일 뿐이다. 그런 개념이라도 없으면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생겨난 관념일 뿐이다. 신은 천국과 지옥을 달리 마련해 놓지도 않았다. 천국과 지옥은 이미 우리 안에,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 그렇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이 문제는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문제임을 인지할 수 있다. 태어날 때부터 출발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비관한다면 한치 앞으로도 나갈 수 없다. 세상이 공평하지 않은 것은 이미 명백한 사실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내가 더 열심히 살 이유를 찾게 된다.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결핍을 느끼게 되지만 냉소적이거나 부정적인 사람이 아닌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 된다. 남들보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이나 외모가 부족하거나 재능이 없어도 이 문제로 부모를 탓하거나 남을 탓하기를 그치게 된다. 이 불평등에 순응하는 순간 불평등은 도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공도 없다는 진리를 확인해 줄 뿐이다. 그러나 불평등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사람이 되면 누구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 지금 주어진 환경이나 태어난 여건은 내가 원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앞으로의 환경과 여건은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갈 수 있다. 세상을 원망하거나 시절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 능동적 주체가 되는 것이다. 축복이라고 생각되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오히려 사소한 역경이나 시련 앞에서 무너질 때가 많다. 인생이란 험한 세상에서 단 한 번의 예방주사조차 맞지 않아서 인생의 고난에 저항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달리 보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축복받은 환경이나 재능이 오히려 단점일 수 있다는 뜻이다. 공평하지 않은 이 세상은 마음 먹기에 따라 높이 솟아오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누가 열심을 부릴 자신이 있고 누구보다도 끈기와 열정을 오래 품을 자신이 있다면 공평하지 않음이야말로 거대한 곡식 창고인 셈이요 멋진 사냥터다. 돌이켜보면 내게도 억울하고 분했던 청년 시절이 있었다. 하루에 20시간씩 일을 해도 해결되지 않던 가난이나 매번 부족한 은행 잔고 때문에 급기야 원형 탈모까지 생겼고 사업 실패는 좌절을 넘어 분노로 이어지기도 했다. 당시 내가 세상의 실망에 그나마 공평한 세상에 안주하고 싶었다면 사업보다는 직장을 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노력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있다면 내 노력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구조가 분명 있으리라 생각했기에 사업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가 없었다. 지금의 나는 불공평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됐다. 한 해 수입이 일반인들 수십 명이 평생 버는 돈보다 많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아무리 여러 일을 한다 한들 수십 명의 평생 일을 1년에 다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 불공평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경까지도 받는다. 어쩌면 슬픈 일이기도 하고 역설적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리처드 칼슨이 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행복의 비결은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다라는 생각에 공감한다. 어쩌면 그것이
세상을 공평하게 만드는데 가장 첫걸음일 수도 있다. 인생의 변곡점을 지날 때. 수학에서 변곡점은 방향이 바뀌는 곡선 위의 점이다. 인생에 있어서 변곡점은 변혁의 전환점이다. 사람은 사는 동안 여러 변곡점을 지난다. 변곡점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면 한 번 지나오면 뒤로 다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 눈사태는 눈 한 송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어느 순간 쏟아진다. 마지막 물 한 방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댐도 같다. 임계점을 지나면 말 한마디에 자살을 결심하거나 농담 한마디에도 집을 나가버린다. 야단 맞은 이유나 거친 싸움 한 번 때문에 자살이나 가출, 어쩌면 이혼을 하는 게 아니다. 이미 여러 사건들이 차고 넘친 그 위에 작은 눈송이 하나가 더해져 일어난 사건이다. 반대 경우의 변곡점도 있다. 흔히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사람의 성공이 생각보다 훨씬 최근에 벌어진 일인 것을 알고 깜짝 놀랄 때가 많다. 이미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일 줄 알았는데 최근 출간된 책 때문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도 많았다. 유명 배우인 줄 알았는데 10년 무명 생활 후 최근 작품으로 세간에 이름을 올린 경우도 많다. 사업적 성공도 마찬가지다. 전국망을 갖고 있고 너무 잘 알려져 오래된 기업 같지만 실상은 창업한 지 서너 해 정도 된 경우다. 젊은 오너가 평생 사장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면 신기하기 그지없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 이미 오래전부터 막대한 시간을 투자해 노력한 사람들이며 인생의 변곡점을 지난 사람인 것이다. 이렇듯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행위를 오래 지속하면 서서히 힘이 쌓여 어느 순간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의 초기는 지루할 만큼 천천히 움직이지만 어느 순간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변곡점에 이른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노력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변곡점에 서기 전에 포기한다. 때로 변곡점은 나를 이겨내는 시점에서 시작되기도 한다. 남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순간을 폭발하듯 맛보게 된다. 간혹 어떤 사람은 꿈이 없다고 말한다. 원하는 것을 얻기보다 찾기가 더 힘들다는 얘기다. 그러니 자신을 이길 정도로 노력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절박하거나 사명감이라고 온전히 생각되는 그 무엇이 있다면 나를 이기고 넘어설 이유와 명분이 생긴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인생의 변곡점을 지나는 사람이며 결국 우뚝 서게 되는 사람인 것이다. 누구나 자신에게 닥친 일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최악의 상황마저 최고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역시 사람이 가졌다. 단지 그 능력을 활용하겠다고 마음 먹느냐, 포기하느냐의 차이다. 인생에서 부정적인 면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정적인 측면의 긍정적인 점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다. 그런 습관은 모든 부정적인 일이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내게 만드는 힘이 된다. 애리조나를 지나는 1에서 40번 도로를 빠져나와 64번 국도를 따라 그랜드 캐니언을 달리다 보면 몇 시간이나 평지가 계속 이어진 길을 운전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거대한 계곡같이 푹 꺼진 길이 나타난다. 불과 몇 분 전까지 평지를 달렸다 생각했지만 지나온 길을 유심히 살펴보면 끊임없이 조금씩 지대가 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비유가 적절할지 몰라도 이렇듯 작은 열정과 부지런함이라는 경험들이 차곡차곡 모여 성과를 내는 것이다. 인생의 변곡점 역시 마찬가지다. 변곡점은 자신이 어디에 있다고 알려주지 못한다. 다만 그렇게 쌓이고 모인 힘은 한낱 눈송이 하나, 물방울 하나에 부서지는 눈사태와 댐처럼
우리를 가로막았던 모든 상황을 한순간에 해결해 버리는 것이다. 결국 믿는 만큼 성취하는 것이며 나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중용, 때를 아는 것. 사업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선수다. 사업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고수다. 하지만 선수나 고수도 사업하는 때를 아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 의미로 사업가는 중용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용이란 가운데, 양극단의 중간이 아니다. 중용은 위치상의 가운데가 아니라 시간이 포함된 개념이다. 중용을 지킨다는 건 때를 아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취하는 이념적 중도를 고수하는 건 중용이 아니다. 사회가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분배의 불균형이 생길 때 진보적 기준에 서는 것이 중용이다. 나라가 평화롭고 훌륭한 지도자가 이끌 때 보수적 기준에 서는 것이 중용이다. 자산의 원금이 보장되기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는 긴축 지출이 중용이다. 경기 성장률이 높고 호경기라면 투자 확대가 중용이다. 아이가 자라기 전에는 안아주고 감싸는 것이 중용이고 아이가 자라면 관심을 거두고 야단을 치는 것이 중용이다. 부정한 아랫사람은 바로 내치는 게 중용이고 남은 자들에겐 보너스를 챙겨주는 게 중용이다. 잘못했을 때 엄하게 혼내는 것이 중용이고 잘하면 공개적으로 칭찬해 주는 것이 중용이다. 손님에겐 음식이 남도록 후하게 대접하는 것이 중용이고 스스로는 간소하게 먹는 것이 중용이다. 같은 원칙을 가지고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한다고 비열한이나 위선자가 아니다. 오히려 중용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히 알고 하는 행동이다. 중용을 잘못 이해하는 지도자는 기회주의자, 회색분자가 되기 십상이다. 결국 어느 한 곳에서도 지지받지 못하며 내부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중용은 때를 알고 알맞게 행동함을 뜻한다. 파도에 흔들리는 배의 가운데 갑판이 중용이 아닌 것이다. 정치적으로 보수든 진보든 인간 존중과 공생의 의미를 실천하는 쪽에 서겠다는 기준이 중용이다. 그렇게 시대에 따라 사안에 따라 보수도 진보도 될 수 있는 게 중용이다. 모든 일마다 언제나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이라면 옳지 않은 일도 지지하게 된다. 경제 환경에 따라 긴축과 투자를 결정하는 일은 생존이라는 원칙에 근거한다. 결국 생존을 사이에 두고 긴축과 확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린 자식을 감싸는 것은 아이의 옳은 성장을 위함이고 큰 자식을 엄히 다루는 것도 좋은 성장을 위함이다. 부정한 직원에게 냉정하고 성실한 직원에게 후한 것은 공정함이 원칙이란 뜻이다. 손님에게는 후하고 자신에게는 박한 것은 그것이 예의이기 때문이다. 중용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렇게 양극단을 자유롭게 오가도 마음에 걸릴 게 없다. 위대한 지도자는 이러한 중용적 태도를 깊게 이해해야 한다. 중용을 지킨다는 건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이해하며 안다는 말과 동일하다. 중용을 이해하면 칭찬이나 비난이 같은 곳에서 나온 것임을 안다. 그러니 기뻐하고 들뜨거나 해치려 하거나 분노를 표현할 때가 아님을 안다. 마치 휴지에 붙은 불처럼 저절로 꺼져버릴 것을 알기에 다가설 때가 아닌 것이다. 결국 중용이란 평범한 일상에 대한 평범한 선택이다. 즉 상식으로 돌아간다는 뜻과 같다. 이때야 비로소 모든 일에 무리수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처를 받거나 주는 일 없이 순리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 순리를 따라 움직이게 되는 일이야말로 경영자로서는 최고의 경지에 이른 것이다. 가장의 입장에서 수신제가 중 제가에 이른 상황이며
지도자라면 존경과 위엄을 함께 갖춘 이다. 자연, 자연스러움, 그냥. 세상에서 가장 좋은 최고 상태는 자연이다. 그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스스로 그러함이다. 스스로 그러함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우주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나 상태를 말한다. 스스로 그러함, 그대로가 우리의 세계다. 이것은 나쁘다, 좋다, 옳다, 그르다 평가할 수 없다. 그냥 거기 있는 것이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이유가 사라진다. 어떤 것은 마음에 들고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싫은지 상관이 없어진다. 그냥 사랑하게 된다. 그 사람을 바꿀 생각도 바꿀 이유도 찾지 못한다. 자연과 그냥은 그 자체가 사랑이다. 가을은 가을대로 아름답고 봄은 봄대로 아름답다. 사람도 그와 같다. 그가 누구이든 그대로 아름답다. 언젠가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사내 아이를 봤는데 정말이지 참 못생긴 아이였다. 어린아이를 보고 못생겼다는 말을 하기에는 죄책감이 드는 일이나 누가 봐도 참 못생긴 아이였다. 인사차 건네는 칭찬조차 입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 부모 눈에 보이는 아이는 내 눈에 보이는 그 아이가 아니었다. 아장아장 걷는 걸음을 보며 너무 예뻐서 부부가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처음엔 이 젊은 부부는 부모라서 자신들의 아이가 예쁘지 않아도 그저 예쁘다고 하겠거니 생각했다. 그러다 순간 그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젊은 부부의 눈에는 정말로 아이가 너무나 예쁘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자신들이 낳아서가 아니라 정말 너무 예뻐 보여 예쁘다고 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이다. 이내 나도 그 부모의 시선으로 아이를 다시 바라봤다. 그러자 갑자기 아이가 정말 잘생겨 보이는 게 아닌가. 오래 걸릴 것도 없었다. 정말 순간적으로 아이는 잘생긴 아이로 탈바꿈해 보였다. 아기가 갑자기 예뻐 보인 건 내가 어린아이 얼굴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름다움에는 기준이 없다. 무엇이 더 아름답고 덜 아름답다는 기준 자체가 없다. 그런데 내 안에 만들어진 기준을 두고 이 기준에 따라 못생겼다 혹은 예쁘다로 나누었던 것이다. 아이는 그대로 아름다웠다. 자연, 자연스러움, 그리고 그냥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상태로 가는 지름길이다. 물은 그릇에 따라 그 모양을 바꿔 안착한다. 그것이 자연스러움이다. 자연스러움은 실수가 없다. 실수가 사라진 상태가 자연스러움이다. 자연스러움이란 일을 이루고 공을 취하지 않고 권위로 위협을 가하지 않고 친절로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며 뒷바퀴가 앞서지 않으며 가르침을 핑계로 무리를 만들지 않으며 사랑을 핑계로 요구하지 않고 추억을 핑계로 집착하지 않으며 공을 위해 자리를 만들지 않으므로 무의와 무언을 통해 스스로 존재함을 말한다. 하늘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신은 그 부모의 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아이다. 그 자체가 스스로 아름다운 것이다. 억지로 마음이 없는 말을 하지 말고 억지로 마음이 없는 행동을 하지도 말라. 그것이 내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면 그 무엇도 억지로 하지 말라.
마음속 깊은 울림이 시키는 것만 하라. 그것이 당신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고 가장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나이 50 넘기고 보니 너무 걱정할 것도 없고 자기 편을 만들 필요도 없고 나를 이해시키려고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룬 후에 공을 취하려 하지 않고 다 해주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스스로 행복해지는 비법이었다. 이렇게 하면 가진 것이 오히려 많아지고 많아도 적이 없고 적이 없기에 건강하고 건강하기에 바른 생각이 들고 바른 생각 때문에 옳은 결정을 할 수 있고 옳은 결정 덕분에 많은 것을 갖게 된다. 왜 이런 것을 30에 못 배우고 40에도 배우지 못했을까? 30 나이의 독자가 이 글을 읽고 이 비법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나보다 20년을 앞질러가는 셈이다. 그러나 나이는 거저먹는 법이 없는가 보다. 나 역시 이런 소리를 30에 들었다면 아무 의미 없이 지나쳤을 것이다. 주변의 젊음을 부러워하기보다 나이 든 지금을 행복해하고 인생 후반을 즐겁게 맞이한 분들이 생각보다 제법 많다. 젊은이들은 젊다고 자랑하지만 그들이 나이 들 때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으니 늙어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멋진 일이다. 멋지게 늙는 것처럼 인생에 멋진 것은 없다. 멋지게 젊은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른들의 말씀과 고전에 쓰인 가르침이 새삼 고마울 뿐이다. 제 시간에, 제 자리에, 바로 그때. 모든 것은 제 시간에, 제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이 간단한 삶의 원리를 배우는데 40년 넘게 걸렸다. 내 발바닥이 제 시간에, 제 자리에 있을 때 나는 가장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고 모든 물건은 제 자리에 있을 때 제 시간에 사용할 수 있기에 그 가치가 더해진다. 건전지 하나, 귀이개 하나도 제 시간에 제 자리에 있을 때 그 가치가 있다. 제 시간에 제 자리란 바른 자리를 말한다. 이것은 정지가 아니다. 바른 자리에 있을 때 우린 가장 안전하고 오래 그리고 높게 나아간다. 억지로 얼굴을 피고 잡아당기고 깎아내어 젊음을 가져온다 해도 더 나이가 들면 제자리에 있던 사람보다 추해진다. 느른한 고무줄이 끊어지면 원래만큼도 못해진다. 뇌물이나 인맥으로 사업을 하면 처음엔 빠른 듯해도 결국은 바닥으로 가라앉게 된다. 성실과 정상으로 사업을 한 사람만 못하다. 운 좋게 대박을 쳐서 순식간에 돈을 벌어도 또 다른 대박을 찾아다니는 한 그 돈은 사라져버린다. 시세에 따라 사고 팔며 재주를 부려봐도 장기 주식 투자자들을 이길 수 없으며 1년에 한 차례씩 이사를 다니며 집장사를 해본들 한 곳에 오래 살며 땅을 늘린 토박이들을 이길 수 없다. 30대에는 뛰어다니는 것이 제자리고 40대는 일어서서 일하는 것이 제자리다. 30대가 50대처럼 앉아있거나 40대가 60대처럼 누워있음은 제자리가 아니다. 반대로 60대가 30대처럼 뛰어다니는 것도 제자리가 아니다. 20대, 30대에는 선생들을 찾고 선배들을 찾아 열심히 뛰어다니고 40대는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응용하고 실천해 자기 영역을 쌓아 나가야 한다. 40이 넘었어도 시작도 못하고 여전히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것은 제 시간에 제 자리가 아니다. 40에 이룬 것은 50에 정리하여 다지고 60에는 젊은 리더에게 자리를 넘겨 타이틀은 버리고 실리를 얻는 것이 제 시간에 제 자리다.
제자리란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소리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기 가치를 극대화할 자리를 알아내어 그 시간에 그곳에 있음을 말한다. 제자리에 있는 것은 제자리에 없는 것보다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 시간에 제자리를 찾아 움직이는 것이 중용이고 이를 통해 삶을 조화롭게 할 수 있다. 지도자는 정치나 사업이나 종교 모두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겸손을 통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몸과 마음 모두 함께 제 시간에 제자리에 돌아가 있으면 건강하고 평온해진다. 이것이 선한 것이고 이것이 순리다. 선하며 순리를 따를 때 나는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선이란 편한 공존, 이해, 관용을 바탕으로 움직이며 이는 모두를 이롭게 한다. 반면 악은 모두를 갈라놓고 모두를 내려앉게 한다. 제 시간에 제자리로 돌아갈 때 비로소 이 모두를 이루게 된다. 누구라도 이 세상이 안전하고 평화롭기를 바란다면 제 시간에 제 자리에 있으면 된다. 우리의 지금 위치는 과거 자신의 행동의 결과이고 동시에 새로운 위치를 부여한다. 이 새로운 위치에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과거 우리의 행동 결과가 기억을 남기고 기억은 욕망을 만들어내며 욕망은 또 다른 행동을 만들어내며 계속 자리를 바꾸어 나간다. 바꾼 자리 안에서 제자리를 찾아내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걸맞은 자리를 찾아 걸맞은 행동을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게 사는 방법이다. 공자가 40살에 망설이지 않게 되었고 50살에 천명을 알게 되었다 말함은 제자리를 마음대로 찾아갈 수 있음을 뜻한다. 그리하여 겨우 70살에야 마음대로 행동해도 그 자리가 제 시간에 제 자리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어제까지 잘 되던 일에 문제가 생긴 것은 어제까지 잘 되던 일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는 두 가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첫째는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와 무엇을 뱉어내는지다. 먹는 것이 지나치면 옳은 마음을 가지지 못하며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쓰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몸에 필요 없는 과다한 에너지가 나를 막고 있다는 뜻이기에 잘 나아가면 성공이 갑자기 길을 잃는다. 또한 입으로 뱉는 말이 거칠거나 음흉해지면 이 또한 세상과 나를 격리되게 만들어 이어지던 일이 꼬리를 자르며 사라지게 만든다. 어제까지 잘 되던 일들이 갑자기 흩어지기 시작하면 음식을 절제하고 배부르게 먹지 말며 고운 말을 쓰고 바른 생각과 바른 몸으로 변화하면 다시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세상의 모든 옳고 바른 성공은 당신 몸에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을 따라 움직인다. 이제 모든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도 될 나이가 되니 무엇을 판단하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없고 추측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다. 하지만 잘못된 추측과 잘못된 판단이 주는 대가처럼 혹독한 것도 없다.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순간 실제 깨달음은 멀리 달아나 버린다. 옳고 그름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바르고 그른 일의 경계도 감히 말하기 힘들어진다. 밝고 어두운 것이 나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다. 삶과 죽음 역시 다른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상태를 달리 말할 뿐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본래 나쁘지도 좋지도 않다. 옳고 그름도 아니며 추하거나
아름다운 것도 아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 같은 일이 옳기도 하고 그르기도 하며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상대적으로 반대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 같은 짝이기도 하다. 모든 대적 관계에 있는 것은 서로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름이 없어도 귀한 사람이 있고 유명해도 추한 사람이 있으며 말없이 많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 많아도 쓸말이 없는 사람도 있다. 숨어 있어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담장 위에 있어도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름을 알리려 애쓰는 사람은 사라지고 출세를 원하지 않아도 세상이 끌어내는 사람도 있다. 인생의 수학은 미묘해서 공식이 없다. 남을 누른다고 내가 이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졌다고 상대가 이긴 것도 아니다. 누군가 날 행복하게 해주길 바란다면 불행해지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내가 행복해지니 이런 방정식은 세상에 없다. 살다 보면 베푸는 것을 잊고 있을 때 돌아오고 찾으러 가면 멀리 간다. 많이 가지려 하면 오히려 적게 잡게 되고 적게 잡으려 하면 오히려 늘어난다. 나를 딛고 담장을 넘어가라고 어깨를 내밀면 오히려 품에 들어오고 품으려 가둬버리면 달아난다. 나이 20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잘못임을 알았고 30에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40에는 참된 성공은 양이 아닌 질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제 50이 넘어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하지 않아도 될 나이가 되니 이제야 비로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알게 되어 겨우 모든 사람이 좋아진다. 이제 분별을 미루고 똑똑한 척을 그만두기로 했다. 똑똑한 척을 할 때는 모든 것이 우습더니 분별을 미루고 나니 그 어떤 것도 함부로 할 수 없음을 알게 됐다. 나이가 들어 모든 분별이 사라지니 오히려 판단하기 쉽고 추측할 필요가 없어져서 너무 좋다. 무의이화. 당신은 이미 완벽하다. 자연과 우주는 무의이화, 즉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온 우주는 자연 스스로의 질서에 따라 모든 시간의 변화에 흐트러짐이 없고 어긋남이 없이 존재한다. 모든 일에 그 순서가 있고 이끌거나 따름이 자연스럽고 혼돈과 질서가 그 순서를 따라 스스로 알아 움직인다. 옳음 혹은 진리는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상태 안에서 존재한다. 노자 제57장 순풍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스스로 감화되고 내가 고요하니 사람들이 스스로 바르게 되며 내가 일을 만들지 않으니 사람들이 스스로 부유해지고 내가 욕심 부리지 않으니 사람들이 스스로 소박해진다. 노자는 스스로 그러한 자연 상태를 최고의 선으로 보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스스로 조용히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흐름을 막지 않는 방법으로 세상과 함께함을 가르쳤다. 논어의 위령공 편에서도 무위를 덕치로 해석하여 순임금에 대해 애써 바로잡지 않아도 저절로 잘 다스리는 것을 칭찬하여 말한다. 함이 없이 다스리는 자는 순임금이다. 무엇을 하였는가? 자기를 공손히 하고 똑바로 남쪽을 향해 있었을 뿐이니라. 우리의 삶은 이미 완벽하다. 이 우주는 이미 오래전부터 완벽한 상태다.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우리 또한 이미 완벽한 존재들이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완벽한 존재임에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일을 만들고 욕심을 부리면서 자신의 완벽함을 해치고 있다.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원죄가 있다 자책하고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 우주가 완벽하게 돌아가듯이 우리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완벽해질 수 있다. 우리의 삶은 오래전부터 완벽해서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이 이 생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커다란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실제로 우리의 삶은 완벽해진다.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결핍을 느끼고 남이 가진 것을 탐하고 질서를 벗어나 앞지르려 하거나 뱃속의 음식을 버리고 자연에 상처를 주는 일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불행하다 말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이미 오래전부터 행복했을 것임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이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 믿고 행동한다. 현재 LA 게티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반 고흐의 아이리스는 1210억 원에 거래됐다. 구스타프 클림트의 한 초상화는 1720억 원, 팝 아티스트 앤디 워홀의 8명의 엘비스는 1200억 원에 거래됐다. 잭슨 폴록의 1948년 작품 넘버 5는 페인트를 마구 뿌려놓은 모습인데 무려 1800억 원이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인 모나리자는 추정가가 40조 원에 달한다. 자연의 창조물 중에 하나를 모방한 그림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문득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술 작품보다 훨씬 정교하고 아름다운 자연에는 도대체 얼마의 가격이 매겨질까 궁금하다. 만약 바다로 사라지는 태양과 구름이 만들어내는 붉은 빛의 하늘을 누군가 혼자만 소유하고 돈을 받고 판다면 얼마를 부를 수 있을까? 눈꽃의 오묘한 육각의 기하학 도형을 누군가 독점하고 있다면 가격은 얼마에 형성될까? 만약 아카시아 나무 잎사귀들이 이어지고 작아지며 적절히 교차하는 모습을 스스로 생각해서 만들어냈다면 얼마나 위대한 디자인이라고 칭찬받을까? 이미 우리는 30분만 공원을 걸어 다니거나 1시간만 차를 타고 나가도 흔들리는 코스모스와 그 위를 날아다니는 잠자리와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다. 함께하는 여자의 흐트러진 머리칼 사이로 보이는 웃는 얼굴과 앞서 뛰어가는 아이들의 깔깔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어찌 감히 1210억 원짜리 아이리스가 흔들리는 코스모스를 대신할 만큼 아름답다 말할 수 있겠는가. 내적인 정신을 표출해냈다는 폴록의 물감 범벅 덩어리가 아이들의 웃음보다 비싸다고 할 수 있는가. 어찌 감히 남의 여자를 금박으로 그려낸 클림트의 그림이나 가까이 접근도 할 수 없는 액자 속에 갇힌 모나리자가 내가 사랑하는 여자보다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 자연과 우주 창조물의 모조품 따위가 수천억, 수십조의 가격이라면 우리가 오늘 접한 모든 것은 도대체 얼마란 말인가? 앞산이라도 오르고 가족과 오붓한 저녁을 보냈다면 보고 느낀 것에 대한 가격은 도대체 얼마란 말인가? 우주가 관리하고 자연이 만들어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아름답다. 그리고 감히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 당신은 이미 완벽한 행복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스스로에게 냉소적이고 욕심과 욕망으로 이 모든 가치를 훼손하면서 불쌍하고 억울하고 초라하다 느낀다. 당신은 이미 완벽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완벽하다. 당신의 가능성은 무한대다. 당신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 힘과 권리가 있다. 당신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럴 힘이 없다고 믿는 것은 아직도 당신이 이미 완벽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매번 매 시간 행복을 느껴라. 쓸데없는 고민과 걱정과 욕망으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의 완벽함을 망치지 말라. 당신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탄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비관하거나 결핍에 괴로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느껴라. 머리숱이 적다고,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지 말라. 자를 머리카락이 남아있음을 행복해하라. 상처가 고통을 주고 있다고 불평하지 말라.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통증이 계속되는 것은 몸의 신경계통이 정상이란 뜻이다. 음식이 모자라면 맛있는 음식의 종류가 늘어나 있는 것이고, 빈 방은 채울 것이 많다는 뜻이다. 행복을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하기에 내 삶은 이리 완벽한 것이다. 우리의 삶이 완벽한 것은 그 삶의 고통과 좌절과 상처와 아픔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틈으로 빛이 들어와 내 안을 비추기에 완벽한 것이다. 만약 고통도 좌절도 상처도 아픔도 없는 삶을 완벽이라 부른다면 우리는 신이 만들어 놓은 기계에 불과하다. 완벽한 우주는 우리에게 부족이라는 틈을 통해 고통을 환희로, 좌절을 희망으로, 상처를 치유로, 아픔을 즐거움으로 바꾸어내는 방식으로 그 완벽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완벽함이란 형태가 아니라 과정이다. 모든 것을 채운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체험이 들어갈 자리를 위해 비움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행복이 가능해진다.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다. 태양도 가까이 가면 울퉁불퉁한 불기둥이 수없이 많고 달이나 별도 꽃처럼 죽고 사라진다. 세상의 한 그루의 나무도 사방이 완벽하게 대칭인 경우가 없고 인간 어느 누구도 좌우 얼굴이 같은 이는 없다. 완전하지 못한 것들을 모아 온 세계를 멋지게 운영하고 있는 우주만이 오직 완벽한 존재다. 우주의 완벽함은 우리의 완전하지 못한 완벽함들의 집합이다. 이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완벽한 우주와 동화되어 스스로 완벽한 것임을 알게 된다. 이때에 이르러서는 굳이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우주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니 순리가 이를 이루고 순리가 이를 완성하며 내가 원하는 것이 하늘이 원하는 것이고 하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부딪히지 않으니 하늘과 내가 하나임을 느끼게 된다. 이때에 이르러 우리는 매 순간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울고 싶을 때 울어서 행복하고 웃을 때 웃을 수 있어 행복하고 화낼 때 화를 낼 수 있음에 행복하게 된다. 때가 지날수록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좋으며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기에 오히려 억지로 하지 않음이 가장 바르고 쉬운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가는 것 억지로 잡지 말고 오는 것 억지로 막지 말고 내가 옳다면 화낼 필요가 없고 내가 틀렸으면 사과하면 된다. 무리함으로 이룬 것들 중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은 이미 완벽하다. 당신이 행복하길 원하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그리 될 것이다. 당신이 우주고 우주 전체가
당신이기 때문이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